전 세계 LNG 선박 시장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술의 기준이라 믿어왔고 중국이 물량으로 시장을 장악했다고 모두가 넘보지 못했던 산업. 선박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리콜도 개조도 불가능한 가장 위험한 배.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에 밀린 LNG선이 총 100척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소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LNG선의 기준이 되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1살 네이선 브래드쇼입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연말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글로벌 에너지 해상 운송 보험 컨소시엄에서 제가 맡은 일은 LNG선 장기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숫자와 사고 가능성, 책임 구조만이 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LNG선 시장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기술적 선도 국가였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한국도 조선 강국이라고는 했지만 LNG선 분야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극저온 유지 기술에서 아직 멀었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전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늘 하던 대로 데이터를 분류했습니다. 국가별 건조 선박수, 운항 연수, 사고 이력, 보험금 청구 패턴을 정리했죠. 일본과 중국이 건조한 초기 세대 LNG선들이 이제 수명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예상된 수순이었어요. 선박은 결국 낡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였죠. 유지 비용 증가율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조건 재협상 요청이 예년보다 20% 이상 늘어났어요. 사고는 아니었지만 고장과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이게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했죠. 단순히 노후화 때문인지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측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지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같은 시기에 건조된 한국산 LNG선 데이터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비교 대상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달랐습니다. 운항 연수가 비슷한데도 유지 비용 증가율이 낮았어요. 보험금 청구 빈도도 적었죠.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표본수가 적어서 나타나는 착시일 가능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산 LNG선의 세부 항목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극저온 유지 시스템 점검 주기, 배관 부식률, 단열재 교체 빈도까지 확인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산 선박들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여유를 많이 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부품 교체 주기를 길게 잡고 안전 계수를 높게 설정했습니다. 그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유가 결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적었고 수명이 길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 이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데이터가 더 필요했고 교차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강우라는 한국 엔지니어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대형 조선사에서 LNG선 급저온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술 검토 차원에서 잡힌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왜 한국산 선박의 유지 비용이 낮은지, 설계 단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죠. 서강우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짧게 답했어요. 설명보다는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죠. 저는 그의 태도가 방어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그는 설계도면 일부와 현장 점검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30년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기준이 처음부터 박혀 있다는 건
단순히 수명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설계 철학의 차이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가 보낸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배관 두께의 용접 방식, 단열재 선택 기준이 제가 알던 일본이나 중국 방식과 달랐어요. 더 두껍고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잉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다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고율이 낮았고 보험금 청구가 적었어요. LNG선은 리콜이 불가능합니다. 구조 개조도 거의 불가능해요. 수명이 닿으면 새로 구매해야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건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문제로 확장됩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LNG선의 장기 리스크가 예상보다 낮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본이 선도 국가고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는 전제, 그리고 한국이 아직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인식,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숫자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판단 기준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낯설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산 LNG선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운항 기록, 점검 이력, 보험금 청구 내역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숫자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기존 전제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일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분석 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국가별 비교가 아니라 설계 방식별 비교로요. 극저온 시스템 설계 철학의 차이가 장기 운항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데이터를 재분류하고 새로운 변수를 설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안전 계수를 높게 잡은 선박일수록 장기 리스크가 낮았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곳이 한국 조선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이 업계 전체의 인식을 바꿀 만한 건지, 아니면 제한적인 케이스에 불과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요. 아니, 정확히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이걸 보고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를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이틀 뒤 저는 같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숫자는 그대로였고 제 책상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한국산 LNG선 데이터를 무시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저는 일단 기존 방식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기준으로 삼고 중국 물량을 변수로 두는 구조였어요. 지난 10년간 써온 틀이었죠. 익숙했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써지지 않으어요. 키보드 앞에 앉아 있어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려는 문장이 더 이상 숫자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일본 LNG선을 기준으로 두면 최근 3년간의 유지 비용 증가율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선박을 가격 경쟁력 중심으로 평가하면 보험 갱신 조건 악화를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저는 파일을 닫고 다시 원본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국가별 분류를 지우고 건조 연도와 운항 연수만 기준으로 재정렬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수치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예상보다 선명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건조된 LNG 선들 중에서 일본과 중국 선박은 15년차 이후부터 유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어요. 보험금 청구 빈도도 늘어났죠. 반면 같은 시기 건조된 한국 선박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일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운항 환경이 다를 수도 있었고 관리 주체가 달라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표본을 늘려도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한국산 LNG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어요. 이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르게 접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서강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묻지 않았죠. 이틀 뒤 제 메일함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극저온 배관 용접 기록과 단열재 내구성 테스트 결과였어요. 자료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15년 이상 운항한 선박의 점검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용접부는 여전히 깨끗했고 배관 두께는 초기 설계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열재 열화율도 예측 범위 안에 있었어요. 저는 일본 선박의 동일 시점 점검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보였어요. 일본 선박은 용접부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배관 일부는 이미 교체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중국 선박은 더 심했어요. 단열재 교체 주기가 한국 선박보다 2배 이상 짧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품질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이 달랐어요. 일본은 성능 효율을 우선했고 중국은 건조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장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했어요. 초기 비용은 더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결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기존 틀을 유지하면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틀을 바꾸면 지난 10년간의 평가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제 보고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업계 전체가 공유하던 인식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자료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지만 제 판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강호와 다시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 조선사들은 초기 비용을 더 들이면서까지 설계 여유를 확보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답했어요. 30년 뒤를 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30년 뒤를 본다는 건 단순히 수명 연장이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짜는 거였습니다. LNG선은 리콜이 불가능하니까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20년, 30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서강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죠. 다만 자료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판단은 제 몫이었어요. 저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일본 선박 설계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효율성은 뛰어났어요. 초기 성능은 한국 선박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15년 이후부터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배관 교체와 점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초기 절감액을 모두 상쇄했습니다. 결국 총 비용은 한국 선박보다 높아졌어요. 중국 선박은 더 명확했습니다. 건조 단가는 가장 낮았지만 유지 비용은 가장 높았어요. 10년만 지나도 보험 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20년 차에는 사실상 운용 자체가 리스크였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피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술 선도 국가라는 전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는 인식, 그리고 한국이 보수적이고 느리다는 평가, 그 모든 게 이제는 설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말 업계 기준을 바꿀 만한 근거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기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건 단순히 평가 변경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존 틀로 작성된 문장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읽어보니 이제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숫자와 맞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틀로 다시 쓸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건물은 조용했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산 LNG선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운항 기록, 점검 이력, 보험금 청구 내역이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했어요. 리스크가 낮았습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보고서에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인식을 깨는 게 두려웠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산 LNG선이 정말 더 안전한 건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의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분석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별이 아니라 설계 철학별로 분류했어요. 성능 중심 설계, 비용 중심 설계, 리스크 중심 설계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리스크 중심 설계가 장기 운용에서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가장 철저하게 적용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이 더 우수하다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평가가 아니라 편향처럼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 차이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데이터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강우가 보낸 자료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설계 도면과 점검 기록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그 안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만 있었어요. 15년이 지나도 용접부는 깨끗했고 배관은 온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건 설명이 아니라 확신이었다는 걸요. 숫자가 말하는 사실을 믿을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용기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 설명되지 않는 수치들이 쌓여 있었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자니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을 지나 연말로 향하는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판단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요. 숫자는 이미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어요.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기술 기준으로 두고 중국을 물량 변수로 배치하는 구조였죠. 지난 10년간 써온 방식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일본 LNG선 기술은 여전히 시장 신뢰도의 중심축이다. 문장은 완성되었지만 저는 엔터키를 누르지 못했어요. 화면에 띄워둔 데이터 시트가 그 문장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선박의 15년 이후 유지 비용은 기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불안정했어요.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중국 조선업은 가격 경쟁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 빈도와 갱신 조건 악화율을 보면 그 점유율이 리스크와 함께 커지고 있다는 걸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 문장도 지웠습니다.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한국조선사는 보수적 설계를 유지하며 안정적 운항 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이건 중립적인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읽어보니 핵심을 회피한 문장이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한국을 부차적 위치에 두는 서술이었어요.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쓸 수 없었어요. 기존 기준으로는 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보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렬했습니다. 이번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어요. 국가 이름을 지우고 선박 코드로만 분류했습니다. 건조 연도, 운항 연수, 사고 이력, 유지 비용, 보험 조건 변화율만 남겼어요.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10년 이후 건조된 선박 중에서 15년 이상 안정적 운항 기록을 유지한 비율은 한국 선박이 92%였어요. 일본은 73%, 중국은 58%였습니다. 이건 오차가 아니었어요. 구조적 차이였습니다. 저는 사고 발생 전후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대부분 급저온 배관 용접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열재 열화로 인한 온도 편차가 누적되면서 구조적 피로가 발생했죠. 문제는 이 징후가 나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일본 선박은 평균 12년 차부터 징후가 감지되었어요. 중국 선박은 더 빨라서 9년 차부터 점검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반면 한국 선박은 18년이 지나도 초기 설계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강우에게 마지막 질문을 보냈습니다. 급저온 배관 설계에서 한국 방식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는 다음날 오전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화상 회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서강우는 화면에 설계도면 하나를 띄웠어요. 급저온 배관 용접부 단면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본 방식과 한국 방식을 나란히 보여주었어요. 차이가 보였습니다. 일본 방식은 용접부를 얇고 정밀하게 처리했어요. 효율적이었고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반면 한국 방식은 용접부를 두껍게 설계했어요. 초기 중량이 더 나갔고 건조 시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께가 15년 후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를 가정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어요. 한국 설계는 성능 최적화가 아니라 실패 상황을 전제로 짜여 있었습니다. 배관이 열화되어도 견딜 수 있도록, 용접부가 피로를 겪어도 버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여유를 두었던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제가 신뢰했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성능이 아니라 안전, 효율이 아니라 지속, 그게 진짜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특히 LNG선처럼 리콜이 불가능한 산업에서는요. 서강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닫고 화면을 껐어요.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제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새로 열었습니다. 기존 문장을 모두 지웠어요.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국가 이름을 기준으로 두지 않았어요. 설계 철학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LNG선 장기 리스크 평가는 성능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문장을 쓰고 나니 숨이 편해졌어요. 이제 숫자와 문장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급저온 시스템의 신뢰도는 초기 성능이 아니라 15년 이후 유지율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사고 가능성은 기술력이 아니라 실패 상황 대응 설계에서 결정된다. 보험 조건은 브랜드가 아니라 장기 운항 데이터로만 산정되어야 한다.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았어요. 제가 쓰고 싶은 문장이 아니라 데이터가 요구하는 문장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였어요. 저는 국가별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술 방식을 바꿨어요. 일본이 열등하다거나 중국이 위험하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 운항 데이터가 보여주는 패턴을 있는 그대로 배치했어요. 한국 선박의 안정성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도록 두었죠.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 기록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평가 기준은 더 이상 현재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한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바꾸지 않았어요. 연말 LNG선 리스크 평가 보고서.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와는 다른 구조였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지 거부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정직하게 분석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컨소시엄 본부와 주요 보험사 대표들에게 파일이 전송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판단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였어요. 저는 책상을 정리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연말 보고 시즌이었죠. 내년이면 LNG선 발주 계획이 본격화될 시기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묻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숫자를 믿었어요. 20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을 무너뜨린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기술은 진화해요. 평가 기준도 그에 맞춰 바뀌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답변은 오지 않았어요. 보고서가 검토 중인지 보류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다른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했죠.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늘 그 보고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컨소시엄 본부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추가 검증 요청이었습니다. 거부가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저는 요청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의 LNG선 운항 기록도 확인했어요.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장기 안정성이 다른 국가보다 높았어요. 이건 아시아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추가 자료를 첨부해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자신 있게 썼어요. 숫자가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는 작은 트리가 세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강우가 보내준 자료를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극저온 배관 설계 도면과 15년 운항 점검 기록이었어요. 그 안에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만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견디는 구조, 그게 진짜 기술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올 수도 있었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초였어요.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리는 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첫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한 보험사에서 LNG선 신규 계약 조건 개정안을 받았어요. 저는 그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국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급저온 배관 용접부 두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열재 내구성 요구 사항도 강화되었죠.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알아챘습니다. 이건 한국 설계 방식과 동일한 기준이었어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중동지역에너지공사에서 LNG선 발주 사양서를 보내왔습니다. 기술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 눈에 익숙한 문장이 보였어요. 실패 상황을 가정한 설계 구조. 15년 이상 안정적 운항 데이터 제출 필수. 이건 제 보고서에서 쓴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제 보고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2월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계 뉴스레터가 도착했어요. 일본의 대형 조선사가 LNG선 설계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급저온 시스템 안전 개수를 높이고 장기 유지 보수 주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조선사들이 설계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했어요. 초기 건조 비용은 상승하지만 장기 신뢰도를 우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따라가려는 기준이 무엇인지를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선 방향이 한국 설계 철학과 일치했어요. 두꺼운 용접부, 여유 있는 배관 설계, 실패 상황 가정, 30년 운용 기준. 이건 서강우가 보여준 도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서강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업계 동향을 공유하며 간단한 의견을 물었어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짧았어요. 저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미소 지었어요. 그가 맞았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들이 한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월이 되자 변화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국제회사기구에서 LNG선 안전기준 개정안이 발표되었어요. 급저온 시스템 설계 요구 사항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소 용접부 두께, 단열재 성능 기준, 장기 운항 안정성 검증 절차까지 세부 항목이 추가되었죠. 저는 그 문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한국 선박이 이미 충족하고 있던 수준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 방식을 표준으로 삼아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이 기준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보험 조건 갱신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변화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신규 LNG선 계약서를 검토할 때마다 설계 사양서에서 익숙한 수치들이 등장했어요. 예전엔 선택 사항이었던 항목들이 이제는 필수 요구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선박 제조사와 계약 협의를 할 때였습니다. 담당자가 새로운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건조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 시간을 들여왔다는 걸요. 중국 조선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왔어요. 저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장이 선택할 일이었어요. 4월 중순이었습니다. 컨소시엄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보고서가 공식 기준 문서로 채택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LNG선 리스크 평가는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숫자가 증명한 사실을 제도가 따라온 것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5월이 되자 발주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LNG선 신규 계약을 진행했어요. 입찰 공고를 보니 기술 요구 사항이 전년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기 운항 데이터 제출이 필수였고 급 좋은 시스템 설계 방식을 상세히 명시해야 했어요. 결과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대부분의 계약을 수주했어요.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과 중국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기술 사양서에서 밀렸어요. 저는 이 과정을 기록으로만 남겼습니다. 누가 이겼다거나 누가 졌다고 쓰지 않았어요. 다만 시장이 어떤 기준을 선택했는지만 명시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어요.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6월 초 서강우와 마지막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었어요. 그냥 인사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이 변화를 예상했는지를요? 서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한국은 시장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대로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증명할 거라고 믿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제 판단이 바뀌고 시장이 움직이고 기준이 전환되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숫자를 정직하게 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7월이 되었습니다.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LNG선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새로운 기준이 왜 필요했는지 설명했어요. 장기 운항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죠. 제 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이 기준이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요. 발표자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기준은 국가가 아니라 안전성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연례 보고서 작성 시기가 다가왔어요. 저는 올해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LNG선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어요. 보험 조건도 안정화되었고 사고율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방식을 개선하고 품질 기준을 강화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새로운 기준을 따라올 거였습니다. 경쟁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LNG선을 더 잘 만든 것이 아니라 LNG선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꿨다. 그게 제가 6개월간 목격한 변화의 본질이었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어요. 판단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년간 믿었던 기준을 무너뜨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시장은 변하고 기술은 진화합니다. 평가 기준도 함께 바뀌어야 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어요. 숫자를 믿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를 따랐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고 저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또 다른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변화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가끔 서강우가 보낸 자료를 다시 꺼내봅니다. 극저온 배관 설계 도면과 15년 운항 점검 기록이에요. 그 안에는 여전히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 있죠. 시간이 지나도 견디는 구조, 그게 진짜 기준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기준은 선언되는 게 아니라 증명되는 거라는 걸요. 한국은 자신들이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포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만 기록으로 남길 뿐입니다. 제가 목격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연말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년처럼 고민하지 않아요.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에요. 하지만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숫자를 믿고 사실을 따르는 방식으로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